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에 대한 심층 분석인데요. 단순히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원인들, 또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1920년대 말 미국 분위기가 그야말로 엄청 뜨거웠다고요. 뭐 후보 강세장 이런 말도 있고. 네, 투기 열풍이 대단했죠. 특히 이제 빚내서 주식 사는 거요. 신용 매수, 이게 아주 흔했습니다. 아, 위험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1929년 10월 그 유명한 검은 목요일, 검은 화요일이 닥치면서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요?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다우지수가 최고점 대비 거의 90% 가까이 폭락했으니까요. 어마어마했죠. 90%? 근데 이게 사실 시닥에 불과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당시 미국 은행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 보험 같은 게 없었거든요. 아, 예금보험이요? 네, 그래서 은행 하나가 망하면 예금자들은 그냥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게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는 뱅크런 사태로 이어진 거죠. 연쇄적으로 다 무너졌겠네요. 맞습니다. 무려 9,000개 은행이 파산했어요.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통화 공급이 한 30%나 급감하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왔고요. 돈 가치는 오르는데 쓸 돈이 없는 상황. 그렇죠. 빚 부담은 커지고 소비는 줄고 악순환이죠. 이때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통화 공급 안정에 좀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은행 시스템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자료 보니까 소득 불균형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생산성은 막 늘어나는데 32% 증가했죠. 임금은 그만큼 안 올랐어요. 8% 상승. 그러다 보니 상위 0.1% 부자가 하위 42% 소득이랑 맞먹는 뭐 그런 극심한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소비도 점점 할부에 의존하게 되고요. 뭔가 좀 불안불안한 구조였네요. 네,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딱 등장합니다. 아, 그 유명한 법알이죠? 네, 흥미로운 건 당시 경제학자 1,000명 이상이 이거 반대한다고 청원까지 냈다는 거예요. 군대도 강행됐고 결과는 안 좋았겠네요.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세계 교역량이 3분의 2 가까이 사라지는 무역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와, 3분의 2요? 네. 그리고 당시 국제 통화 시스템이었던 근본이제. 이것도 좀 경직적이어서 미국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해버렸고요. 정말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었군요. 그럼 미국 내 사람들의 삶은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33년까지 GDP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경제 규모가 3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4명 중 1명은 실직 상태였다는 거죠. 25%.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그렇죠. 물가는 엄청 떨어졌지만 디플레이션이니까요. 그나마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임금이 40% 넘게 깎였습니다. 근데 이런 통계 숫자보다 더 끔찍한 건 실제 사람들의 고통이었어요. 집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후버빌이라는 판자촌이 생겨나고 무료 급식소 앞에 끝도 없이 줄을 서고. 영화 같은 데서 본 장면들이네요. 네, 또 농업 위기랑 가뭄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고요.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같은 소수자들은 정말 더 가혹한 차별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었죠. 정말 암울한 시기였는데 그럼 정부는 뭘 했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33년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바로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핵심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었나요? 일단 무너진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려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를 만들었고요. 이게 지금도 있죠. 아, 예금 보호해 주는 거요? 네. 그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막 만들었어요. 뭐 CCC, WPA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요. 농업 지원, 노동권 강화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사회보장법을 제정해서 노령연금이나 실업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정부 역할이 엄청 커졌겠네요.
네, 이전에는 GDP 대비 3%도 안 되던 연방정부 지출이 10% 이상으로 깡충 뛰었습니다.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계기가 됐죠. 근데 그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뉴딜이 당장의 구호 활동이나 금융 시스템 신뢰 회복, 또 사회 개혁에는 분명 큰 기여를 했어요. 특히 사회 안전망은 중요한 유산이죠. 하지만 완전 고용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1939년까지도 실업률이 여전히 17%나 됐거든요. 17% 여전히 높네요. 네. 그래서 대공황의 완전한 종식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막대한 정부 지출, 그러니까 전쟁 특수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뉴딜의 효과와 한계는 그래서 여전히 논쟁거리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근본이제랑 무너진 국제 무역이 주요 통로였어요. 각국은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관세 장벽 높이고 자기 통화 가치를 막 떨어뜨리고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한 거네요. 네, 소위 이웃궁핍화 정책이죠. 국제 협력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제적인 혼란과 불안감이 결국엔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요? 네,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아, 그게 혹시 2차 세계대전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대중들에게 국가적 영광과 강력한 리더십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얻은 세력들.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경우죠.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웠군요. 그렇죠. 그걸 명분 삼아서 침략적인 팽창 정책으로 나아간 겁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때 미국은 뭘 하고 있었나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기들 국내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고립주의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국제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렸죠. 국제사회에 리더십 공백이 생겼겠네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된 거죠. 와, 경제 위기가 정말 나비 효과처럼 정치적 극단주의를 낳고 결국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거군요. 네, 비극적인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대공황 딥다이브를 해보니까요. 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위기가 정말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사회 구조, 정부 역할, 심지어 국제 질서까지 모든 걸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뒤흔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네, 그 파급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우리는 금융위기를 막고 국제공조를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거대한 충격이 온다면 과연 지금의 글로벌 시스템과 국제협력체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큼 충분히 강하고 또 유연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